용적률 상향되니까 사업성 좋아져. 안전진단 면제되니까 사업 속도 빨라져. 네. 근데 이게 다 지어졌을 때 문제예요. 만약 용적률 상향해서 이렇게 지어지게 되면은 촘촘하죠. 밀집도가 높아집니다. 네. 3기 신도시가 입지가 더 좋아요. 1기보다. 1기 신도시보다 입지가 더 좋은 3기 신도시에 쾌적한 자연 환경을 갖춘 신축 아파트가 더 서는데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만약 촘촘하게 지었다라고 네. 하게 되면은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 요번에 또 정책도 막 발표한 것들도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신생아 대출 뭐 이런 것들도 좀 나오는데 예.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통화량과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에 좀 뭔가 대출이라는 걸로 좀 돈을 풀게 되면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집값이 상승할 요인으로 작동을 할 텐데 예. 신생아 대출이 이게 너무 제한적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예.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신생아 대출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 게 특례 보금자리 논이거든요. 근데 특례 보금자리 논이 출시됐던 게 작년 1월 달입니다. 네. 특례 보금자리 논이 출시가 되니까 저도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9억 원을 살 아파트를 보고 있는데 어떤 네. 아파트가 더 좋냐 네. 이런 걸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던 거예요. 네. 12억 하던 게 9억까지 떨어졌고 이제 대출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치고 올라갈 수가 있었거든요. 1차 하락기죠. 네. 1차 하락기 끝에 있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2차 하락기의 초기거든요. 네. 사실 지금 그런 기대감은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많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특례 보금자리 논이 출시했던 작년 1월하고 상황이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제한적입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 애를 낳는 분은 안 계시겠죠. 조건은 매우 좋은데 일단 상황 자체가 떨어지는 초기인 거 대상 자체가 좀 제한적인 것 때문에 이게 출시가 됐다 해서 가격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트리거 역할을 하기에는 좀 부족해 보입니다. 이게 물론 뭐 27조를 뭐 배정을 했다 뭐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것도 뭐 대상자들이 있어야 나가는 거지. 예. 대상자가 뭐 이렇게 많지 않을 가능성도 그래서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일단 신생아 특례 대출은 워낙에 조건이 좋거든요. 9억 이하 아파트를 5억 원까지 대출해주고 1% 대출해줘요. 네. 그래서 내가 아파트를 살 거다라고 하고 내가 여기에 대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안 받을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네. 너무 조건이 좋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거는 1월 19일부터 시행되게 되면은 엄청나게 마케팅을 할 거예요. 누가 마케팅을 하냐면은 미분양 아파트들, 네. 약간 외곽에 있는 9억 이하 아파트들이 이렇게 좋은 아파트가 있으니까 네. 신생아 특례 대출을 받으셔서 뭐 분양을 받으십시오. 이런 것도 이제 마케팅을 많이 할 거예요. 네. 결국 내가 뭔가 살 때 비용을 줄이는 것도 좋지만 결국 좋은 상품을 사는 게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이게 좋은 상품이다. 근데 어차피 살 거다. 내가 여기에 대출도 이걸 받을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안 할 이유가 없겠죠. 네. 그런데 내가 좋은 조건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를 이용하는 마케팅을 하는데 늘어날 거예요. 약간 지하철에서 멀고 나홀로 단지고 근데 신축이 난 이유로 되게 비싼 아파트들 네. 그런 아파트 이제 되게 펌핑을 할 거거든요. 그런 거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제 뭐 신축이라는 거, 그쵸. 뭔가 좀 새 거라는 거에 딱 사람이 꽂히면 이제 다른 거 안 보는데 맞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입지나 이런 것들 사람들이 몰릴 만한 걸로 가야 된다. 새 맞습니다. 거가 아니라. 그래서 처음 사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도 그렇고 되게 신축을 좋아하세요. 새 집 네.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축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구축되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입지 선택하셔야 되고 네. 신축을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출퇴근도 가능하고 단지도 형성되어 있고 그런 거 중심을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수도권 중심을 말씀드리면은 수도권 중심에서 30평대 9억 이의 신축 아파트 자리가 좋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마케팅하러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것들 잘 유의하셔갖고 물론 가격이 주변 아파트에 대비해서 싸면 괜찮은데 지금은 그 구조상 싸기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잘 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복지제도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이게 어떤 뭐 부동산 부양책 정도로 생각하기는 조금 약할 수 있다. 예. 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정책들이 좀 요즘에 또 발표가 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보면 이제 뭐 가장 뭐 아직은 뭐 확정된 건 없지만 뭐 인구 감소 지역에는 이제 주택 수에서 뭐 제외를 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이런 정책들은 또 어떤 영향을 좀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사게 되면은 이주택자가 아닌 주택수를 빼주겠다는 겁니다. 네. 신생아 특례 대출이 대출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를 줄여주는 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세컨드홈 활성화 방안은 결국 세제 혜택이야. 네. 내가 세금적으로 불이익 없게 해줄 테니까 이거 사세요라는 겁니다. 네.
내가 세컨드홈 정말 세컨드홈의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거를 자산이라고 생각했을 때 부동산을 살 때는 올라갈 때 사거든요. 근데 지금 떨어지는 타이밍이에요. 네. 그래서 세컨드홈이 활성화됐다 그래갖고 아 나 세컨드홈 사야지 이런 분들은 매우 적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을 사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 사이클은 하락해서 상승 올라가겠죠. 네. 상승으로 올라가는데 그때도 세컨드홈 활성화 방안 이 정책이 실제 시행이 되고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것 때문에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 이게 시행되고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분명히 지방 중소도시의 집값을 약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인구가 감소할 때도 정말 인구가 감소하고 빈집이 느는 지역이 있고요. 서울도 인구 감소하거든요. 네. 서울은 인구가 감소하는 게 집이 부족해서 감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감소의 패턴을 잘 봐야 됩니다. 근데 결국은 우리가 예전에 전 정부에서 막 찍어줬잖아요. 규제 지역 여기.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규제 지역으로 몰리지 않았습니까? 네. 야 여기가 오르는 지역이구나. 저도 약간 이래서 봅니다. 어. 여기는 장기적으로 네. 떨어지는 곳들이에요. 네. 그리고 시간적으로 길게 보게 되면은 다른 데보다 오를 때 적게 오르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투자 목적이 아니고 정말 내가 세컨드홈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투자 목적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상승기 때 단기적으로 치고 나오셔야 되는 예,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또 세컨드홈 활성화 방안이 생기게 되면은 이 전원주택 네. 이 분양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러겠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원주택은 정말 들어가면 못 나오십니다. 네. 그래서 전원주택을 사보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세제적으로 내가 불이익 없으니까 사봐야지. 그거는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1, 2억 뭐 아니면 2, 3억으로 이제 뭐 별장처럼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사시는 건 괜찮지만 요게 뭐 이제 세제 혜택도 있으니까 뭐 이제 투자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은 좀 금물이다. 투자적으로 하시는 거는 지금은 시기적인 게 아니고요. 뭐 상승기 때는 뭐 작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충분히 검토는 가능해 보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쯤 되면 또 이런 것도 정책도 없어지고 막 또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죠. 결국에 지금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쪽 그 인구 감소 지역에도 집을 팔고 싶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의 집을 사줄 수요가 지금 없다 보니까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수요를 조금 풀어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돈 생각 안 하고 사실 분들은 사라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정책을 만든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허들은 줄인다 뭐 이런 거 될 수 있죠. 대책 나온 것들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신축이지만 뭐 이제 뭐 빌라라든지 아니면 뭐 오피스텔 같은 거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거 사면은 또 주택수에서 또 빼준다. 그러니까 신축을 좀 분양받아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요거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근데 결국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아파트거든요. 네. 빌라라든지 그런 것들은 올라갈 때도 아파트보다 적게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입지도 중요하고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주택 유용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승전 아파트입니다. 예. 물론 이제 내가 아파트에 들어갈 정도의 자산 아직 못 모았어. 그러면 다른 옵션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올라갈 때 보게 되면은 단지가 형성되는 아파트가 10억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비싼 시기, 비싼 지역에 지어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홀로 아파트, 뭐 주성 모카 이런 곳들은 8억이에요. 20% 감가가 됩니다. 그리고 빌라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비싼 시기, 비싼 지역이다 6억입니다. 40%가 더 싸요. 근데 이게 시간을 지나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 보면은 이 갭이 점점 벌어지거든요. 사고 팔기도 아파트 단지가 있는 게 훨씬 편하고 그래서 타이밍도 중요하고 입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결국은 이제 잘 팔 수 있는 이 부동산은 황금성이 되게 중요한데 황금성 높고 투자성도 좋은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단지가 형성된 아파트 이런 거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정책들도 좀 시장에는 좀 제한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다. 아무래도 뭐 이제 다주택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만든 정책이긴 하겠지만 좀 수요가 좀 실제로 움직이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봐야 되겠죠. 수요는 있겠지만 이거 자체가 이런 정책 때문에 다시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정책적으로 뭔가 좀 이렇게 매수를 또 권하고 뭔가 이렇게 좀 사세요라는 정책이 나오는 반면에 또 반대로 또 스트레스 DSR 또 막 적용한다고 하고 대출 규제도 뭐 또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한쪽에서는 또 이제 유동성을 또 잠그는 걸 또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정부가 원하는 어떤 의도는 뭔지 그리고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한번 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워낙에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가계부채 증가잖아요.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현재는 가계부채를 관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예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풀어주는 것들은 거래
활성화거든요. 이 가격을 올리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거래가 활성화돼야지 경기가 돌고 네. 경기가 돌아야지 전반적으로 좀 괜찮아지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 방향이다 저는 생각이 되고요. 네. 하지만 너무 거래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대출까지 풀어주게 되면은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도 도입 예정인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지금 막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 2차 하락이 이제 시작된 거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제 가격보다는 더 중요한 건 거래량입니다. 네. 어떻게 거래할 수 있는 허들이 있으면은 허들을 없애주는 역할을 좀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정책을 보는데 보면은 이제 뭔가 그 사실 거래를 좀 활성화하려고 하면은 이제 돈이 좀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좀 여러 채를 사면서 뭔가 예. 좀 거래량이 좀 물꼬가 터질 텐데 예. 그 다주택자가 이렇게 집을 사게 하는 거는 여전히 좀 이렇게 막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 아파트를 사게 하는 거는. 지금 다주택자 관련돼 갖고는 규제 지역이 3군데잖아요. 네네. 강남 3구하고 용산구 네. 이 4개 구인데 강남 3구하고 용산구에 2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가 중과되는 거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중과예요. 법 개정이 돼야지 이제 일반 가세 된다는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사고 파는데 좀 제한이 있긴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지방에도 뭐 산다고 해도 뭐 세 채 네 채 사는 순간 또 막 또 중과가 그렇죠. 되니까. 예. 또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1기 신도시 이제 노후 계획 단지에다가 이제 뭐 선도지구를 지정해가지고 재건축 되는 걸 보여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또 그 선도지구라는 거가 좀 어떤 단지가 되고 어떤 단지는 안 될지 뭐 이거 가지고 또 막 분쟁도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렇죠. 이게 앞으로 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다고 하는 거 이게 정말 잘 될 것 같은지 어떻게 보세요?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된 건 아니고요. 일시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결국은 재건축을 하기 위한 연한 안전진단을 30년 되면 받기 시작하는데 30년이 지나면 면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1기 신도시는 대부분 다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면제가 된 거죠. 면제가 된 상태에서 1기 신도시의 특별법에 준하게 2024년부터 선도지구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만들게 되면은 일단은 우리가 아파트 만들 때 대부분 시범 아파트가 있어요. 땡땡 시범 아파트. 시범 마을. 그런 데들이 대부분 처음 들어간 제일 고생하는 그렇죠. 분들. 제일 고생. 아무것도 없는데 들어가셔가지고. 또 이제 그런 것부터 이제 아마 선도지구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1기 신도시 특별법은 거기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걸 잘 따져보셔야 돼요. 일단은 재건축이 정말 선도지구를 만들어가고 빨리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거기 계신 분들은 좋은 거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내가 노후 아파트가 아니고 신축 아파트 살 수 있으니까 좋은 겁니다. 근데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용적률 상향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뭐 250에 300 되는 걸 500으로 늘리겠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근데 용적률 상향되면은 사업성이 더 좋아져요. 그러면 사업 속도도 빨라지겠죠. 추가 분담금 없이 내가 20평 아파트 살다가 30평대 들어가. 그러면은 동의도 빨리 되니까 용적률 상향되니까 사업성 좋아져. 안전진단 면제되니까 사업 속도 빨라져. 매우 해피합니다. 근데 이게 다 지어졌을 때 문제예요. 만약 용적률 상향해서 이렇게 지어지게 되면은 촘촘하죠. 밀집도가 높아집니다. 서울하고 1기 신도시만 있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지금 3기 신도시도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3기 신도시가 거의 완공될 때쯤에 1기 신도시가 뭐 재건축이 막 입주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면은 3기 신도시가 입지가 더 좋아요. 1기보다. 1기 신도시보다 입지가 더 좋은 3기 신도시에 쾌적한 자연 환경을 갖춘 신축 아파트가 더 서는데 1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 만 촘촘하게 지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게 중단기적으로는 사업 속도도 좋고 사업성도 높이는 방법이긴 하지만 용적률을 정말 잘 계획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야, 서울이 더 쾌적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서울의 희소성만 더 높아지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을 높인다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한 약간 고육지책일 수도 있지만 그게 실제로 다 지어지고 나면은 거주성은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뭐 하다못해 하수관 거부터 뭐 용량도 다 부족하고. 그동안에 이제 1기 신도시의 장점은 막히고. 인프라가 좋고 그 안에서 쾌적한 거거든요. 근데 그 쾌적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힘든데 안에서도 쾌적하지 않아? 이건 되게 지양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그 선도 단지나 아니면 이제 초기에 하는 그런 단지들은 좀 많이 혜택은 볼 수 있겠지만 이제 후반에 있는 그런 단지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불리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거는 뭐 용적률을 정말 뭐 500% 이렇게 했을 때 얘기고요. 잘
하겠죠. 예, 거기서 그러니까 뭐 너무 촘촘하지 않게. 역세권만 좀 많이 늘리고. 예,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용적률 높이는 게 좋지는 않다. 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좀 더 쾌적한 상황을 만드는 거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사업성 높이려고 한다는 건 결국에 뭐 대출 조금 뭐 풀어주는 거 네. 아까 말한 안전진단 풀어주는 거 네. 말고는 사실 용적률밖에 없는데 지금도 뭐 분당은 조금 뭐 낮은 편이지만 다른 데들도 여전히 뭐 높은 상태에서 이게 용적률을 많이 못 풀어준다 그러면은 네.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이주 단지도 만든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다 만드는 건지. 일단 우리가 재건축 패스트트랙도 나오면서 네. 1기 신도시뿐만이 아니고 30년 지난 아파트들 이제 안전진단 통 안 해도 되니까 마음대로 네. 재건축해 이렇게 하니까 와 나 정말 이제 재건축 되는 거야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재건축은 언제 되냐면은 사업성이 좋을 때 돼요. 사업성은 언제 좋냐면은 가격이 올라갈 때 됩니다. 가격이 3천만 원이었던 게 4천 올라가요. 그러면 내가 5천에 분양할 수 있어. 그럼 사업성이 좋아지니까 동의도 잘 돼요. 네. 근데 5천만 원이었던 게 4천만 원이 되고 3천만 원이 떨어지려 그래. 그러면 여기서 추가 분담금 내려가니까 사업이 안 되거든요. 네. 결국은 이 안전진단을 없이 30년이 지난 아파트를 언제든지 재건축 조합 만들어서 할 수 있게 만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은 경기가 좋을 때는 너도 나도 재건축하겠다 그래요. 하겠죠. 네. 경기가 안 좋아지게 되면은 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경기가 좋을 때 입주 물량이 많고 경기가 나빠지게 되면은 인허가는 안 받아갖고 네. 계속 공급이 과잉됐다가 너무 모자랐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더 심해지는 거죠. 네. 전반적으로 약간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이게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정책 자체는 안정적인 공급보다는 좋을 때는 다 경기장에 뛰어 들어와, 나쁠 때는 다 쉬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개별 단지에 계신 분들 안전진단 통과 없이 그냥 바로 해도 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시장에 됐을 때는 되게 시장 참여자들은 되게 피로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안전 진단 가지고도 싸우는 단지들이 너무 많기도 예. 하고 하다 보니까 예. 뭐 우선 풀어줄 테니까 진행은 좀 하고 있어봐. 예. 뭐 이런 거긴 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대로 결국에 다 비슷한 시기에 하고 싶어하는 그렇죠. 거니까. 사업성이 좋아질 땐 다 경기 좋을 때거든요. 지금은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 풀어줘도 못합니다. 네.